한국 배치요? 대박. 미군들이 환호하는 틱톡 영상이 수백 개 올라옵니다. K-팝, K-드라마에 열광하는 젊은 병사들.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미국보다 나은 생활 수준. 하지만 미 국방부 엘리트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애들 장난이야. 한국은 우리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야. 덱스터 소령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 5위 군사력,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기지 건설 지원, 미국 일자리 45만 개 창출. 이게 진짜였어. 우리가 한국에 기대고 있었던 거야. 그가 의회에서 폭로한 충격 보고서.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재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덱스터 맥브라이드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덱스라고 부르죠. 2024년 당시 42세였고 미 육군에서 22년간 복무한 정보분석관이었습니다. 제 직장은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지하 3층,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부서였어요. 매일 아침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각종 군사 데이터를 검토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배치 현황,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분석, 중국의 군사 동향 보고서, 이런 문서들이 제 책상을 가득 채웠죠. 저는 텍사스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지도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죠.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군인 정신, 그게 바로 저를 만든 뿌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육군에 입대했고 군에서 학비 지원을 받아 군사학 박사 학위까지 땄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데이터와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감정? 그런 건 전략 분석에 방해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은 철저히 실용주의적이었습니다. 흑백 논리로 세상을 나눴고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여겼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다루는 사람이 감정적이면 안 되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확신했죠. 제 할아버지가 1950년대에 폐허였던 서울을 보셨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가 이만큼 컸으면 다행이지. 하지만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미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지.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나올 때마다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더 내야 해.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데 당연한 거 아냐? 저 역시 완전히 동의했죠. 심지어 10배를 내라는 트럼프의 요구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보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2024년 여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2년간 쌓아온 확신,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관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데이터만 믿는다던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2024년 7월, 워싱턴 DC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섭씨 38도를 넘나들었지만 국방부 청사 지하 3층 분석실은 냉방이 빵빵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출근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긴 복도를 지나 제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피를 내리는 것이었죠.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거든요. 제 책상은 언제나 각종 보고서로 가득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의 배치 현황을 담은 문서, 북한의 최신 미사일 발사 데이터,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향 분석 자료, 모니터 3개가 놓인 제 작업 공간에서는 실시간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게 일이었어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 68%,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5가지,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제 팀은 총 8명이었는데 모두 군사 전문가들이었죠. 제임스는 중국 전문가였고 마이클은 북한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면서 늘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우리가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티지. 방위비 분담금, 당연히 더 내야지. 누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이런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집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집에 도착하면 아내 사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아들 제이크와 루크는 숙제를 하고 있었죠.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미국을 지켰단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은 그저 업무상 다뤄야 하는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었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들과 야구장에 가거나 사라와 함께 쇼핑을 하거나 때로는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국이 최고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에서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일본, 유럽, 그들은 모두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 사이에서 작지만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제 확신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2024년 8월 초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주한미군 인사 담당관이 보낸 문서였어요. 한국 배치 희망자 급증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 배치를 희망하는 미군 병사들이 35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은 최고의 근무지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이유는 K-팝, K-드라마, 안전한 치안, 뛰어난 인프라.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전쟁 위험이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제 신념이었잖아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23년에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보고서였어요.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호주의 K9을 판매하고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동료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요즘 한국 방산이 좀 잘 나가긴 하더라고. 근데 뭐 우리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편한 느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생각이 떠올랐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의심을 잠재웠거든요. 8월 말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팀에서 흥미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미군 병사들이 한국 배치 소식에 환호하는 영상이 수백 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흑인 병사가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는 침대 위에서 뛰어오르며 기뻐했고 어떤 군인은 아내와 함께 환호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세계와 실제 세계가 달랐던 거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영상들을 끄고 다시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곧 지나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청사 5층 대회의실로 모든 고위 분석관들이 소집되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챙겨 들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글쎄, 아마 북한 관련인가 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30명 정도의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앞에는 국방부 차관보인 리처드 월튼이 서 있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냉정하기로 유명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월튼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 동료를 쳐다봤어요. 제임스도 놀란 얼굴이었죠. 잠깐만요, 차관보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월튼 차관보는 저를 쳐다봤어요. 덱스터 소령,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우리 병력 일부를 철수시킨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때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 영상들이었어요. 미군 병사들이 한국 배치 소식에 환호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들. 저는 며칠 전에 봤던 바로 그 영상들이었습니다. 월튼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은 인기 근무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략적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내 분석을 믿을 수 없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럴 순 없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9월 19일, 저는 일찍 출근해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보고서, 한국의 군사력 평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역,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봤죠.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2024년 기준 약 540억 달러로 GDP 대비 2.8%였어요. 이건 나토 권장 수준인 2%를 훨씬 넘는 수치였죠. 한국군 병력은 약 50만 명, 예비군은 300만 명.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자체 방위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덱스, 어제 회의 봤지? 한국 애들 이제 혼쭐 나겠어. 방위비 10배? 절대 못 낼 거야. 마이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결국 우리 말대로 할 수밖에 없어. 북한 있는데 우리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후에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인 데이비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대학 선배였고 오랜 친구였죠. 덱스, 자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고민 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 옳은 결정일까? 내가 본 데이터는 좀 다른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데이비드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덱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자네는 데이터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큰 그림을 봐. 한국은 여전히 약한 나라야. 우리가 없으면 북한한테 당할 수밖에 없지. 그의 말이 옳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사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이상해.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 내가 22년 동안 해온 일이 혹시 틀렸던 건 아닐까? 사라는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최고의 분석관이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요. 제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제 눈으로 진실을 봐야겠다고 말이죠. 9월 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했어요.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데 10배는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대 철수시킬 겁니다. 이 발언은 즉시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국방부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회의가 연달아 소집됐고 모두가 한국 정부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저는 한국 언론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여론은 강경했어요. 미군 철수하면 철수하라. 우리도 자주 국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뭐야, 이 반응은? 제 상사인 헨리 월슨 대령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덱스터 소령, 한국 상황 분석 보고서 올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대령님, 제가 보기엔 한국의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헨리 대령은 코웃음 쳤어요. 자네는 너무 걱정이 많아. 한국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역사가 증명하잖나.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랭킹에서 한국은 세계 5위였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죠.
F-35 전투기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 구축함도 3척. 이 정도면 웬만한 강대국 수준인데 저는 CIA 분석관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군사력 평가 좀 같이 봐줄래? 내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데이비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덱스, 자네 요즘 왜 이래? 한국에 집착하는 거야? 그냥 약소국이야. 우리 없이 못 사는 나라고. 그만 집착하고 다른 일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모두 한국은 약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그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준비한 보고서 초안을 본 선임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덱스터, 이건 현실성이 없어. 다시 써. 10월 초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추가로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계약 규모만 약 12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파급 효과는 개인 차원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내 사라와 자주 다퉜어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 한국 하면서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제가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월 중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거죠. 제목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였어요.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데이터를 정리했죠. 사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좀 쉬어. 건강 나빠지겠어. 저는 모든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 평택기지의 중요성.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며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게도 큰 손해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평택기지 건설에 투입한 16조 원, 연간 제공하는 5억 달러 이상의 지원, 한국의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절감하는 군사비 18%.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10월 22일, 저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헨리 대령, 월튼 차관보, 그리고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까지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모두 보냈어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흘 후 헨리 대령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덱스터, 자네 보고서 봤네. 저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대령님, 어떻습니까? 제 분석이. 헨리 대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이건 현실성이 없어. 자네 요즘 피곤한 거 아닌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데이터가. 데이터? 덱스터, 자네는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어. 한국은 약한 나라야. 북한이 있는 한 그들은 우리가 필요해. 이건 정치적 현실이야.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헨리 대령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전체 분석관 회의가 소집됐어요. 50명 정도의 분석관들이 모인 대회의실에서 월튼 차관보가 제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한 분석관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에게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황당한 보고서를 썼습니까? 한 선임 분석관이 물었어요. 월튼 차관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덱스터 맥브라이드 소령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관보님, 제 보고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입니다. 주한미군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덱스터, 자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군. 한국이 강하다니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됐어요. 제임스가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월튼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덱스터 소령,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이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네. 현실을 직시하게. 한국은 여전히 우리 보호가 필요한 나라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초췌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충혈된 눈. 내가 틀렸나? 22년간 쌓아온 분석 능력이 잘못된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조퇴를 했어요. 더 이상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사라가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라, 내가 실패했어. 일주일 동안 밤새워 쓴 보고서가 모두에게 조롱당했어. 나는 틀렸대. 내 분석이 현실성이 없대. 사라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최고의 분석관이야. 다들 당신 능력을 인정하잖아. 이번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어요. 제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동료들의 비웃음, 월튼 차관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들이 맴돌았어요. 내 데이터가 틀렸나? 아니면 그들이 틀렸나?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연민, 그리고 약간의 경멸.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자리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헨리 대령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덱스터, 당분간 한국 관련 업무에서 손 떼게. 다른 프로젝트 맡아. 저는 그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처참한 실패였어요. 일주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저는 깊은 자기 의심에 빠졌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죠. 내가 정말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건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 있으면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22년 전 제가 처음 육군에 입대했을 때를 떠올렸죠. 신병훈련소에서 교관이 말했어요. 너희는 세계 최강 미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미국이 최고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보호 아래 있다는 믿음 말이죠. 그런데 이라크 전쟁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 저는 정보분석관으로서 대량살 상무기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데이터를 봤을 때 의심이 들었죠. 이게 정말 확실한 증거인가? 하지만 상부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제 의심을 묻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대량살 상무기는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때도 저는 데이터를 봤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를 봤죠. 한국의 군사력, 경제력, 평택 기지의 전략적 가치, 숫자는 명확했어요.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미쳤나? 모두가 나를 틀렸다고 하는데 나만 옳다고 우기는 건가? 자기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 관련 데이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객관성을 잃은 건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사라가 아침을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받는 게 어때?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죠. 동료들은 저를 피했어요. 덱스터 요즘 이상해. 조심해.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1월 5일,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덱스, 솔직히 말할게. 자네 요즘 너무 이상해. 한국에 집착하는 것 같아. 혹시 한국 쪽에서 뇌물이라도 받은 거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내가 뇌물을? 제임스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너무 이상하긴 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료들까지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미친 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데이터가 옳다는 확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텍사스에 사시는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셨죠. 아버지, 저 고민이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덱스터?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분석, 동료들의 반응, 그리고 제 혼란까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덱스터, 내가 한국 전쟁 이야기 들어봤지? 내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그 전쟁 말이야.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어.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폐허에서 일어선 그 정신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덱스터, 내 직감을 믿어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진실이라면 그걸 따라가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작은 용기를 준 거죠. 그래, 내 분석이 옳아.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1월 8일 오전, 제 이메일 수신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제이비 브론스 장군,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덱스터 소령, 자네 보고서 읽었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분까지 저를 비난하려는 건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예상과 달랐어요. 덱스터 소령, 자네 보고서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정확한 분석이었네. 워싱턴 사람들은 이곳 현실을 모르지. 자네가 직접 평택에 와서 보게. 자네 눈으로 확인하게. 내가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네. 연락 기다리겠네. 제이비 브론스. 저는 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브론스 장군은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으며 20년 넘게 동아시아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그가 제 보고서를 읽었다고, 그것도 정확하다고 평가했다고.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군님, 영광입니다. 언제든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브론스 장군의 부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맥브라이드 소령님, 11월 20일에 한국행 군용기가 있습니다. 탑승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헨리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대령님,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저를 평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출장 허가를 요청합니다. 헨리 대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브론스 장군이 자네를? 왜?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헨리 대령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허가하지. 근데 덱스터, 거기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겠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대령님.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설렘은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고, 두려움은 혹시 제 분석이 틀렸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집에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한국에 출장 가게 됐어. 2주 정도 다녀올 거야. 사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갑자기? 응,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초청했어. 사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당신이 찾던 답을 찾길 바라. 저는 사라를 꼭 안았어요. 이렇게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11월 19일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제 보고서 4번.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죠. 11월 20일 새벽 5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군용 수송기 C-17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탑승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자 워싱턴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실을 찾으러 간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11월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군복을 입은 한국계 미국인 대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맥브라이드 소령님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대위입니다. 평택까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위. 차를 타고 평택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이게 휴전국가 맞나? 김대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놀라셨죠? 한국은 소령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제 예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30분 후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기지 입구를 지나면서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군사기지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깨끗한 건물들, 넓은 도로, 공원, 쇼핑센터. 김대위가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이게 바로 한국이 지어준 16조 원짜리 기지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브론스 장군의 집무실로 안내됐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덱스터 소령, 환영하네. 멀리서 고생했어. 악수를 나누며 저는 장군의 단단한 손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진짜 전사였어요. 브론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앉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세. 자네에게 보여줄 게 많아. 장군은 차를 따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덱스터, 자네 보고서는 정확했네. 워싱턴 사람들은 이곳 현실을 몰라. 나는 20년 넘게 이 지역에서 근무했지.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보고 판단하게. 2주 동안 이곳 곳곳을 다녀보게. 미군 병사들을 만나고 한국군 관계자들도 만나고 평택기지를 샅샅이 둘러보게. 그러면 자네 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제 분석을 검증할 기회가 온 거예요. 장군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론스 장군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덱스터, 자네는 용기 있는 분석관이야. 모두가 반대할 때 자기 신념을 지킨 거지. 그게 진짜 전문가야. 그 순간 저는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11월 22일 아침, 브론스 장군과 함께 평택기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3,50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기지가 한눈에 들어왔죠. 와, 저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론스 장군이 말했어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야. 한국이 16조 원을 들여서 지어줬지. 이런 기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저는 즉시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평택기지 시설 전수 조사.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각 시설의 가치는 얼마인지, 유지 보수는 누가 하는지 모든 걸 파악하기로 했어요. 둘째, 주한미군 병사들 심층 인터뷰. 최소 10명 이상의 병사들을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죠. 셋째, 한국군 관계자 면담. 한미 군사협력의 실상을 파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넷째, 한국의 방산 기업 방문. 직접 가서 K2 전차 K9 자주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기로 했어요. 다섯째, 평택기지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이 기지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수치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모든 계획을 타이핑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완벽한 증거를 수집한다. 워싱턴이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만든다. 브론스 장군은 제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덱스터, 필요한 건 다 제공하지. 김 대위가 자네 보좌관으로 붙을 거야. 통역도 필요하면 언제든 연결해주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차량 지원하겠네.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첫날 오후, 저는 기지 내 주거시설부터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지어준 아파트형 숙소들은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넓은 거실, 완비된 주방. 이게 군사기지 숙소라고. 김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고급 시설로 지어줬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 모두 한국이 부담하고요. 저는 숙소에 사는 한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테리 쿡 하사와 그의 아내 리나,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이었죠. 테리는 IT 전문가였고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소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군 생활 중 최고입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여러 곳에 배치됐지만 한국만큼 좋은 곳은 없었어요. 리나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훌륭하고 안전하고 의료시설도 최고예요. 미국보다 나아요. 저녁에는 기지 내 식당들을 둘러봤습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 던킨 도너츠, 심지어 크리스피 크림까지. 이게 한국이야, 미국이야? 김 대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군들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국 브랜드들을 유치했습니다. 임대료도 지원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 정도 지원을 하는데 방위비를 더 내라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하면서 깨달았어요. 내 보고서는 오히려 과소평가했어. 실제는 훨씬 더 대단해. 사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보,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워. 여기서 본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사라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네요.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저는 김 대위와 함께 기지 내 훈련시설을 둘러봤어요. 최첨단 사격장, 실내 훈련장, 시뮬레이션 센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시설들 건설 비용이 얼마죠? 제가 물었어요. 김 대위가 답했습니다. 약 2조 원 정도입니다. 전부 한국 정부 예산이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조 원이면 약 15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죠. 오전 10시, 기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브라이언 로드리게스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20년 경력의 군의관이었죠. 소령님, 이 병원은 500병상 규모입니다. MRI, CT, 최신 수술실, 모든 장비가 최고급이에요. 한국이 지어준 겁니다. 저는 병원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웬만한 대학병원 수준이었어요. 환자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98%입니다. 미국 본토 군병원보다 높아요.
점심시간, 저는 병사 식당에서 일반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옆에 앉은 흑인 병사 마커스에게 물었어요. 여기 생활 어때요? 마커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예요, 소령님. 전 텍사스 출신인데 솔직히 고향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안전하고 먹을 것도 좋고 할 것도 많고.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여자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밤에 조깅해요. 새벽 2시에도 안전해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오후 2시, 드디어 캠프 험프리스의 핵심 시설을 보게 됐습니다. 브론스 장군이 직접 안내했어요. 덱스터, 이곳이 우리 작전사령부야. 여기서 한미연합훈련을 지휘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거대한 스크린들, 최첨단 통신 장비, 실시간 위성 데이터. 저는 압도됐습니다. 이 시설 가치는 약 3조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보수에 5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데 한국이 상당 부분 지원합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기록했어요. 훈련시설 2조, 병원 1조, 주거시설 5조, 작전사령부 3조, 기타 인프라 5조, 총 16조 원. 브론스 장군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장군님, 이 기지의 전략적 위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브론스 장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봐, 덱스터. 여기서 동해로 나가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시간이야. 서해로 나가면 중국 칭다오까지 1시간. 그리고 북한 평양까지는 불과 200km지.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동북아시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브론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기지를 잃으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대응할 수 없고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해도 손쓸 수 없어. 이게 바로 주한미군의 진짜 가치야. 저녁 7시, 저는 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대위가 안내해서 평택 시내를 둘러봤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밤인데도 환한 조명. 김대위, 한국은 정말 안전한가 봐요? 네, 소령님.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0.6명입니다.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미군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봤어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미국에선 불가능한 풍경이네. 밤 10시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147장, 인터뷰 녹음 8시간, 문서 자료 52개. 엄청난 양이었어요. 저는 엑셀 시트를 열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직접 지원 비용, 간접 지원 비용, 전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20억 달러 이상이야. 내 보고서에서 추정한 것보다 2배야.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예상이 맞았어. 아니, 오히려 과소평가했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사라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여보, 다행이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증명할 수 있겠네. 저는 웃었습니다. 응. 이번엔 완벽한 증거가 있어. 워싱턴이 부정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설 가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 미군들이 한국을 선호하는지, 한국의 군사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한미 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그리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12월 5일까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11월 28일,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NN 뉴스 속보였어요. 트럼프 당선인, 주한미군 최대 4,500명 규모 철수 검토, 한국의 방위비 5배 증액 최후 통첩. 저는 숙소에서 TV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화면에는 트럼프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GDP 세계 10위권인데 왜 우리한테 의존합니까? 방위비 5배, 아니 10배를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대 빼겠습니다. 저는 즉시 브론스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뉴스 보셨습니까? 장군의 목소리는 침통했어요. 맞네. 상황이 심각해졌어. 덱스터, 자네 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네. 시간이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덱스, 들었어? 이제 끝이야. 한국이 무릎 꿇을 거야.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김 대위가 한국 뉴스를 번역해줬어요.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군 나가라. 우리도 자주 국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굴복하지 않는다고? 네, 오히려 강경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건 워싱턴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11월 30일,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도 방위가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 브리핑 영상을 봤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단호했어요. 우리 군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헨리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덱스터, 당장 돌아와. 한국 상황이 심각해.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여기서 본 것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무슨 소리야? 한국은 약해. 북한도 못 막는 나라야. 아닙니다, 대령님. 데이터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워싱턴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 미국 언론들은 한국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폭스뉴스는 한국의 배은망덕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고 CNN도 동맹 파기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설상가상으로 12월 3일 평택기지에서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군 헌병대가 보안 검색을 강화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50여 명을 장시간 억류한 거예요. 한국 언론은 인권 침해라며 크게 보도했고 반미 감정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 장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건 최악의 타이밍이야.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수집한 데이터, 50명이 넘는 인터뷰, 수백 장의 사진과 문서, 이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야. 한미동맹은 깨지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겠지.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론스 장군이었어요. 덱스터, TV 켜봐. 지금 당장. 저는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그곳에 선 한 남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개장종을 울리고 있었어요. 장내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방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입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GDP보다 우리 국방비가 1.5배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투자가가 질문했어요. 대통령 각하, 미국과의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평등한 동맹을 원합니다.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원합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화면이 꺼지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브론스 장군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어요. 덱스터, 봤나? 게임이 바뀌었어. 이제 워싱턴도 정신 차려야 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도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경력이 끝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2월 4일 아침, 저는 브론스 장군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장군님,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싶습니다. 브론스 장군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덱스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자네 상관들은 모두 반대할 거야. 자네 경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본 것, 수집한 데이터, 이걸 의회가 알아야 합니다. 브론스 장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좋아, 나도 함께 증언하지. 우리 둘이서 진실을 밝히는 거야. 덱스터, 자네는 용감한 군인이야.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브론스 장군은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의원님, 주한미군 상황에 대해 긴급 증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분석관과 제가 함께 증언하겠습니다. 12월 6일,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사라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제 피곤한 얼굴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할 일을 하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증언서를 작성했습니다. 2주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 사진,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12월 10일 국방부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했어요. 헨리 대령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덱스터, 자네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의회 증언? 미쳤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분석관의 임무 아닙니까? 진실? 자네가 본 건 일부일 뿐이야.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이 전부입니다.
헨리 대령은 화를 냈어요. 덱스터, 이러면 자네 경력 끝이야. 다시 생각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22년간 데이터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데이터를 따를 겁니다. 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그날 오후, 월튼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맥브라이드 소령, 증언 취소하게. 이건 명령이야. 저는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부하겠습니다. 월튼 차관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명령 거부. 네, 의회 증언은 제 권리입니다. 국방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차관보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좋아, 해봐. 하지만 결과는 자네가 책임져. 저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2월 14일 밤 사라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내일 청문회야. 떨려.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두 아들 제이크와 루크도 응원했습니다. 아빠, 파이팅!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증언서를 수십 번 읽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죠. 12월 15일 아침 9시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회의실, 높은 의원석, 수많은 기자들.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브론스 장군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덱스터, 긴장 풀게.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평택에서 발견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익에 반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소령, 근거가 뭡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첫째,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 규모입니다. 평택기지 건설에 16조 원, 연간 직접 지원 5억 달러,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둘째, 평택기지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이곳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지를 잃으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심장을 잃는 겁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셋째,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입니다. 세계 5위 군사력, GDP 대비 2.8% 국방비, 방산 수출 170억 달러. 한국은 이미 강대국입니다. 브론스 장군도 증언에 나섰어요. 의원님들, 저는 20년 넘게 한반도에서 근무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 덕분에 미국은 군사비를 18%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준비한 모든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소령,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더 큰 손실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방청석에서, 기자석에서, 심지어 일부 의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건 이 순간, 진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소령, 브론스 장군, 귀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회의장을 나서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소령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예상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 미국의 손해입니까? 한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브론스 장군도 힘을 실어줬어요. 맥브라이드 소령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워싱턴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CNN이 청문회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 현장 분석관의 충격 증언. 앵커가 말했어요. 국방부 분석관 덱스터 맥브라이드 소령은 평택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주한미군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제시한 그래프와 사진들이 나왔어요. 16조 원짜리 평택기지,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전략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저녁 뉴스 시간, 폭스뉴스도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한미군 기지의 가치, 우리가 몰랐던 진실.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제 증언을 분석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소령의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평택기지는 단순히 북한을 막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전략 거점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 규모가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6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 기사로 청문회를 다뤘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것. 기사는 제가 제시한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했어요. 맥브라이드 소령이 제시한 16조 원 규모의 평택 기지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다. 이 기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기지를 건설하려면 최소 3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다뤘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미국에게 역풍. 사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주한미군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축이다. 이를 철수한다는 것은 중국에게 동북아시아 패권을 내주는 것과 같다. 맥브라이드 소령과 브론스 장군의 증언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저는 신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대령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는 머쓱한 표정이었습니다. 덱스터, 자네가 옳았어. 내가 오만했네. 미안하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령님,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으니까요. 제임스와 마이클도 사과했어요. 덱스,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어. 자네는 진짜 프로야. 12월 18일,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대통령께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상 철수 위협을 철회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어. 진실이 이겼어. 오후에 브론스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덱스터, 봤나? 우리가 해냈어. 백악관이 입장을 바꿨어.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장군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용기 덕분이지. 자네는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말했어. 그게 진짜 군인이야. 장군의 목소리에서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벅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데이터의 승리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 사라와 아이들이 축하 파티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축하해. 당신이 해냈어. 아이들도 뛰어왔어요. 아빠 최고. 저는 가족을 꼭 안았습니다. 다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케이크를 자르며 저는 지난 석 달을 돌아봤습니다. 의심, 좌절, 조롱, 실패.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12월 20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정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한미동맹의 미래. 보고서는 제 증언과 브론스 장군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과 전략적 위치는 그 어떤 금액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모두 동의했어요. 한 공화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소령의 용기 있는 증언이 우리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평택기지,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기자들이 직접 평택을 방문해서 촬영한 영상이 나왔어요. 16조 원짜리 시설들, 행복해하는 미군 가족들, 최첨단 작전사령부.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곳을 포기한다고? 한국이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었어? 댓글창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죠. 주변 인물들의 반응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월튼 차관보가 저를 불렀어요. 덱스터, 자네 정말 대단하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한 용기. 인정하네. 심지어 처음에 저를 비웃던 선임 분석관들도 사과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우리가 틀렸어. 자네가 진짜 전문가야.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운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을 자세히 묘사하자면 12월 22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전체 회의에서 제가 특별 발표를 하게 됐어요. 200명이 넘는 분석관들 앞에서 저는 평택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분 이상 계속된 박수.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의 힘이었어요. 청문회 직후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2월 23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증강 계획을 발표했어요. 철수가 아니라 증강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최신 무기 체계를 추가 배치한다. 저는 이 발표문을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증언이 정책을 바꾼 거예요. 개인적 성취감에서 시작해 파급 효과가 확대됐습니다. 제 이메일 수신함은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육군사관학교 동기들,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심지어 은퇴한 장군들까지. 덱스터, 자네가 해냈네. 자랑스럽네. 한 은퇴 장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는 진정한 애국자야. 국익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걸다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가족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텍사스에 계신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덱스터,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고 내가 그 진실을 밝혀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맥브라이드 소령이 트렌딩에 올랐어요. 진실을 말한 용기, 진짜 애국자,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수천 개의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는 청문회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죠.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군인이 진짜 군인이다. 자기 경력 걸고 진실 말하다니 존경한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맥브라이드 분석의 타당성 검증. 보고서는 제가 제시한 모든 데이터를 재검증했고 결론은 100% 정확하다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세미나를 열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저는 초청받아 발표를 했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백악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명백한 입장 선회였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철수 위협은? 트럼프가 답했어요. 그건 더 나은 협상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입니다. 국방예산 청문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5회 개연도 국방예산안에 평택기지 증강 예산 20억 달러가 추가됐어요. 상원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의회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맥브라이드 소령의 객관적 분석에 감사드린다. 한미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한국 언론들도 저를 조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인정한 미국 장교, 심지어 한국 대통령이 감사 서한을 보냈어요. 소령님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브론스 장군이 전화로 말했어요. 덱스터, 여기 병사들이 자네 이야기로 가득해. 모두가 자네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어.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하더군. 실제로 주한미군 사기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한국 배치를 더욱 선호하게 됐죠. 삶의 질 향상과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택기지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설이 더욱 개선됐어요. 새로운 체육관, 영화관, 쇼핑센터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가족들의 만족도는 99%로 올랐고 한국 배치 희망자는 500%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평택, 미군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2025년 1월부터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그리고 세계적 차원으로 파급 효과가 퍼져나갔어요. 1월 10일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66조 3천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죠. 동시에 자주 국방 능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25년 1분기에만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주문했죠.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한국 방산은 세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본 그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감과 모방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이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주일미군의 전략적 가치, 주동미군, 주이탈리아미군, 각 지역 사령관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증언이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한 주동미군 사령관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덱스터, 자네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네. 5월, 저는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총괄로 임명됐어요. 제 사무실은 펜타곤 3층으로 옮겨졌고 팀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에서 헨리 대령이 이제는 장군이 된 헨리가 말했어요. 덱스터, 자네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줬네. 겸손과 용기,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을 말이야.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2025년 8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고 국방부 핵심 보직에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적 변화였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22년간 쌓아온 오만함이 사라졌고 겸손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외적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대령 계급, 넓은 사무실, 많은 부하들. 하지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한 동맹은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 이 깨달음이 제 모든 것을 바꿨어요. 더 이상 미국이 최고이고 다른 나라는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는 고유한 강점과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죠. 내적 성장과 가치관 변화를 돌아보면 가장 큰 변화는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 의견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관점을 존중합니다. 한 젊은 분석관이 말했어요. 대령님, 예전 상관들은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대령님은 달라요. 제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주시잖아요. 깨달음에 대한 성찰을 하자면 가장 큰 교훈은 겸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어요. 데이터만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제 편견이 데이터 해석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내 편견이 판단을 흐리고 있진 않을까? 새로운 목표와 꿈, 비전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평택을 방문합니다. 한국군 장성들과 회의하고 연합훈련을 참관하고 미군 병사들을 격려하죠. 브론스 장군은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을 함께하며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의해요. 다음 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동맹국들, 특히 유럽 동맹국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주동미군, 주이탈리아 미군, 주영 미군, 각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과거의 오만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러 말했어요. 덱스터 대령, 자네가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우리 동맹 전략을 완전히 바꿀 거야. 고난의 의미와 가치 재발견에 대해 성찰하자면 그 석 달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료들의 비웃음, 상관들의 질책, 실패의 쓴맛, 모든 게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분석관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실패는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조롱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요. 밤마다 뒤척이며 자책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제가 변화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제가 시작한 동맹국 가치 재평가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동미군의 전략적 가치, 주일미군의 역할, 주이탈리아 미군의 중요성, 모든 걸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동맹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라는 것을요. 국방장관이 제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덱스터, 이 프로젝트가 미국 외교 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지난 7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50년대에 싸웠던 그 땅을 이제는 번영한 선진국이 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한국이란 말이냐? 내 할아버지가 본 그 폐허가 맞나? 평택기지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아버지는 16조 원짜리 시설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할아버지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예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덱스터, 내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달라진 상태와 위치, 역할, 모든 게 변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겸손함, 열린 마음,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이런 가치들이 제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전에 오만했던 덱스터 맥브라이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를 더 넓게 보는 사람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보편적 교훈과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겸손입니다. 제가 22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만함으로 변하는 순간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을 멈추는 거죠. 둘째는 용기입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 자신의 경력을 걸고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브론스 장군 같은 조력자가 있었고 사라 같은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용기죠. 셋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이 강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약하다고 여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각 나라는 고유한 강점과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된 나라의 저력을 무시한다면 그건 우리의 손실입니다. 넷째는 데이터와 진실입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편견이 데이터 해석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지만 실은 잘못된 것,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은 불합리한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하세요. 저처럼 완벽한 증거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진실과 용기, 상호 존중의 중요성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